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이제 반년이 되어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자취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작은 일부터 시작해 점차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처음 내가 발견한 이상한 현상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운이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항상 집이 미세하게 어질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정작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다. 가령 책상이 살짝 돌아가 있다거나 문이 완벽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있거나 하는 사소한 변화들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무심결에 그랬겠거니 하며 넘겼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점차 나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녹음기를 구입해 외출할 때 거실에 녹음 상태로 두고 나갔다. 처음 몇 번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냥 공기청정기의 소음과 가끔 지나가는 차량 소리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녹음기를 다시 확인하던 중 나는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내는 것 같은 아주 낮고 거칠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였다. 소리의 출처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내 방 안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의 시선을 느끼곤 했다. 낮에는 덜하지만 밤만 되면 그 감각은 더 진해졌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잘 때에도 불을 끄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어두운 곳이 생기면 그곳에서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결국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큰 결심을 한 끝에 CCTV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작은 카메라를 구입해 거실과 주방 그리고 내 방에 설치하고 녹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영상을 확인하다가 충격을 받게 되었다. 영상 속에는 내가 외출한 후 한참이 지나자 부엌 수납장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 무척 긴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듯 수납장에서 걸어 나와 내 방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방 안으로 향하지 않고 내가 두고 간 음식을 잠시 훔쳐보다가 이내 다시 수납장으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다. 믿기지 않는 장면에 나는 몸이 떨려왔다. 누군가가 내 집에 살고 있다니. 나는 급히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출동해 수납장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낯선 소녀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녀는 남몰래 그 안에 숨어 살며 나의 생활을 감시했던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빠르게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갔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과하며 다시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 아무리 복잡한 서울이라지만 여전히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그 집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텅 빈 방을 쳐다볼 때마다 아직도 그 소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하다. 이와 같은 공포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작은 상상력을 덧붙여 현실감 있게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이사를 간 후 당분간 조용한 생활을 하며 그 잔상을 잊기 위해 노력하던 나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당시의 경험은 여전히 나를 조심하게 만든다. 그래도 누구도 모르게 내 곁에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외삼촌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외삼촌은 정겨운 성품의 사람이었고 자연에 둘러싸인 그의 집은 항상 나에게 편안한 안식처였다. 그날 저녁 외삼촌과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실 요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단다. 외삼촌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외삼촌이 말하길 어느 밤부터인가 마을 주변 숲속에서 정체 모를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의 장난이라며 두려워했고 다른 몇몇은 그것이 숲속 깊은 곳에 사는 무언가가 보내는 신호라고 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한 불빛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외삼촌에게 허락을 받아 그와 함께 다음날 저녁 불빛의 정체를 알아보러 나가기로 했다. 다음날 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숲길을 따라 우리는 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숲 저편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외삼촌은 조용히 손짓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자고 했다.
우리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의 정체가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가로등이나 손전등의 빛과는 다른 초현실적인 푸른 빛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불빛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을 때 숨이 막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푸른 빛을 바라는 것은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었고 그녀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검고 깊어 마치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발을 헛디뎌 나무 가지를 밟았고 그 소리에 여인은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길을 잃을 것이다. 외삼촌과 나는 얼어붙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도망쳐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재빨리 숲을 벗어나기 위해 힘껏 달렸다. 뒤돌아보니 여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나 그 불빛은 여전히 우리 뒤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려움에 떨며 외삼촌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 둘 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지만 더 이상 그 불빛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불빛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지만 나와 외삼촌은 더 이상 그 숲 근처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그 숲은 예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던 곳이었다는 것이다. 그 밤의 경험은 나에게 미스터리는 때때로 미스터리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남겼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시골집이 하나 있었다. 도시는 워낙 혼잡하고 정신없어서 가끔씩 심신을 달래고자 그 집에 들르곤 했다. 그 집은 마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한 가지의 심리적 불편함을 주는 소문이 있었다. 바로 그 숲에서 들린다는 여인의 울음소리였다.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땐 그냥 어디선가 떠도는 이야기겠거니 했다. 사람들은 대개 그런 미신 같은 소문을 좋아하니까. 하지만 최근 그 시골집에서 며칠을 보내게 된 어느 밤 그 소문이 단순한 루머로 치부할 수 없는 것임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몹시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어느새 깊은 밤이 되어 공기가 차갑고 으스스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더니 갑자기 무언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야생, 동물의 움직임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분명해졌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뭐지? 나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처음 들어보는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슬퍼서 나도 모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숲은 검푸르게 우거져 있었고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다. 이상함을 느낀 나는 무슨 용기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후레쉬를 집어들고 문을 열고 나섰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숲길을 따라 몇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위의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작은 떨림을 무시하며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 정도 거리쯤 왔을 무렵 그 울음소리가 완전히 멈추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주변은 고요했고 후레쉬 불빛만이 어둠 속에 희미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때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즉시 무언가 내 등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느리게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 어떤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로부터 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빠르게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 집을 다시 찾았지만 깊은 밤이 오면 도저히 집 밖을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숲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울음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그 소문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숲의 여인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소리에 한없이 끌리고 있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말했듯이 그 소리는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영혼의 외침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나는 그 소리가 그리워진다. 마치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나는 그 숲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언젠가 그 여인의 정체를 확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그 울음소리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 섬뜩한 사건들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대학생인 철수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산속 깊숙이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있었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도시와는 다른 한적함과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철수는 피곤함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쯤 이상한 기운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집안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부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혹시나 하고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런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신경이 쓰였지만 피곤했던 철수는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한동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소리지만 그 정체를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어젯밤에 들었던 소리와 일치하는 것 같아 식은땀이 흘렀지만 단순한 착각일 것이라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밤이 되자 철수는 이번에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소리가 나는 곳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챙긴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폐가에 도착하자 철수는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 구석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그쪽으로 비추자 철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기에는 반투명한 형체의 소년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슬픈 표정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철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돌아와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는 어린 소년이 살았는데 어느 날 기묘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그 소년의 혼령이 밤마다 그 집을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철수는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밤 소년의 혼령이 불쌍하게 집안의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슬픔이 어서 해소되어 편히 잠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철수는 그 일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종종 그날 밤 경험을 꿈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